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는 후덥지근하네요. 오늘 온도가 24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게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12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한 15절 정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13장은 씨 뿌리는 농부가 씨 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장면들이. 그래서 씨 뿌리는 걸 통해서 같이 나오죠. 하나는 마른 땅, 그러니까 즉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옥토, 이렇게 나오죠.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께 같이 모이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라.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 씨를 뿌릴세.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걸 또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날이라면 언제죠? 같은 날이라면 지난번에 우리가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50절까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준 사건을 보았어요. 우리가 뭐 안질뱅이, 마귀 들린 자, 또 뭐가 있었죠? 중풍병 환자,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쳐줬어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어요? 마귀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치료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내가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그다음 누구의 힘을 빌려서 치료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그날이에요. 그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시니라고 했어요.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또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무리들에게. 지금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어떻게 했다? 서 있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비유들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뭐라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매한 그리스도인들, 즉,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고자 지금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죠? 자주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무리들이 또 많이 따라다녔죠. 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막 그냥 2,000명, 3,000명, 5,000명, 4,000명 이렇게 모여들으니까 가는 데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어요? 병자들 데리고 왔어요. 병자들.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배에 지금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자연 상태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농부도 있었을 거고, 뱃사공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왜? 자기네 생활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일.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나라 팔레스틴에는 밀농사를 많이 져요. 밀농사를. 거의.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는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저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스스 이렇게 뿌리죠. 우리나라는. 근데 팔레스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주머니에 뭐라고 하죠? 뒤에다가 이렇게 짊어지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뿌리면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알아듣고, 또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해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슷한 걸 제가 말을 했는데, 깨닫지 못한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강의할 때 얘기를 했죠. 학교 다닐 때, 강의를 받을 때, 공부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학부 같은 경우는 최하 25명에서 50명까지 있어요. 보통 30명 정도 듣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알아듣고 또 절반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루하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보통 한 강의에 한 10명 이상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름 체크하거든요. 그때 와서 이제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뭘 하겠냐면,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이제 뭐라 할까, 신학 공부를 한 군데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한 3군데에서 했어요. 저는 대학만 해도 처음에 들어갔던 대학이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3학년 중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형제님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신학 공부를 하시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송통신대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간 학교가 수도침례 신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유성에 있는 침례 대학교하고 통합이 됐는데, 그래갖고 지금 제가 다닌 학교는 없어졌어요. 통합이 돼갖고. 그래서 무슨 서류 같은 거 떼려면 침례대학교 가서 떼야 돼요. 어쨌든 그 학교를 나왔어요. 수도침신이라는 곳을. 거기서 제가 4년을 공부도 됐고 졸업을 하고 또 MDB를 3년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데를 또 갔어요. 다른 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5년을 또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 대학교라고, 지금은 이제 강서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 대학교를 오니까, 강서대학교를 오니까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갓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갓 20살 된 거야. 20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목사님의 설교만 듣다가 학교를 왔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자네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왜 자꾸 교수님이 강의할 때 나갔다가 끝날 때쯤 들어오냐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서요, 지루해서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교회 다닌다면서요, 목사님한테 설교 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하고 지금 이 공부하고는 전혀 다릅네요. 저는 성경 읽어주고, 이렇게 성경 해석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저처럼 나이 먹어서 이제 학교 들어온 사람이 사모님도 계셨고, 또 사업하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막 40대, 50대, 30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처음에 들어갔던 학교, 거기서도 괜찮게 했어요. 다 알아들었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한 15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적인 그런 책도 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무리 없이 다닌 거예요. 저는 다 알아듣고. 주일학교 할 때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생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주로 많이 한 게 100% 거기를 했네요. 왜 그랬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잘 못 알아듣고요. 2학년 되면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공과가 있는데 공과보다는 성경을 읽어주고 제가 이제 그거 알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거 해석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먹였어요. 양식을. 그런 식으로 저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와서도 이제 무리 없이 했죠.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을 때 방통대에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방송통신대학교는 날마다 가지 않잖아요. 방학 때 일주일인가 5일인가 학교에 가서 강의실에서 받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넷버트를 주로 많이 제출을 해요. 넷버트를 하는데 책 같은 거 읽고서 어떤 교수들은 요약을 해갖고 나가고 어떤 교수는 독후감을 써오다가고 어떤 교수는 서평을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단련을 좀 받았죠. 그래가지고 저는 서술형을 잘해요. 서술형을. 그 정도로 넓은 폭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뭘 하겠냐면 대학교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혹시 내가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를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해서 스터디를 해줄 테니까 하겠냐. 그래서 몇 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그걸로 해줬어요, 내가.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어떻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서, 교수님이야 학적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고, 나는 이제 그거를 뜻을 알으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지, 내가. 그래갖고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계기로 해갖고 나는 이제 뭐까지 했냐면, 교수님이 한 강의를 해석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성교제에 관한 기독교인의 결혼관이라는 그것도 이제 한 12주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해서 그것도 했고 또 성경 공부 별도로 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서하고 레위기서를 비교하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거의가 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해갖고 막 드리는 거잖아요. 피해 제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이게 왜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하고 레위기를 같이 하면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가르쳐 줬더니, 아니, 이것도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몰랐냐.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수님들 강의할 때. 그래서 어떤 여학생 몇 명이서는요, 저한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때, 서술형 같은 거 교수님들이 많이 내주거든요. 단답형도 많이 내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이제 요약 같은 거, 그거 전체적인 서술형은 전체적인 거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내가 정리를 해서, 교수님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뭐 이렇게 가르쳐줘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엑기스만 딱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10페이지 정도 나와요.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또 제가 별도로 또 그걸로 스터디를 또 해줬어요, 내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감사하다고도 많이 했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르니까, 그래갖고 이제 소논문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소논문도 몰라요,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소논문 안 써봤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소논문 같은 건 안 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논문 같은 건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또 몇 명한테 또 제가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보면 참 여학생들이 참 많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남자들보다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모르면 막 와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소논문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거 가르쳐 주고, 자료 찾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해주고 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강서대학교가 보통 소논문 하나 작성하는데 8페이지, 어떤 교수님은 5페이지, 6페이지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제가 이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료 찾는 거, 이런 거. 그렇게 해갖고 많은 학생들이 1, 2학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많이 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3장에는 이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 뿌리는 자를 말씀을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해변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배 위에서 지금 올라 앉으셔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제 가르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산상보훈이라는 걸 했잖아요. 우리가 5장에서 하고 넘어왔어요. 거기서 산상보훈이라는 게 뭐예요? 팔복에 대한 거. 그때 5,000명을 그때 빵을 떼어서 먹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얼마라겠어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을.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산상에서. 산에 가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 했다고요? 오늘은 바닷가에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장소와 대상을 뭐예요? 구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건만 된다면 어디서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도 가르치고 또 바닷가에서도 가르치고 또 어디에서 가르쳤어요? 고랑으로 가면서 거기서 그런 것도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언제나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정말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이제 안식일 날 같은 때 이제 회당에 가서 듣고 또 생활 속에서 또 그 자기가 들은 거를 배운 거를 또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은 이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학교 가서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교수님한테 배운 거를 이렇게 지인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비유는 일상적 생활 가운데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뭐예요? 경험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마구잡이로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 요청 받아준 겁니까? 국회 요청. 말인즉슨 민주당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어떤 안경을 끼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있다고 안경을 낀 채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10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수사 기록이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헌재는 어떻게 되겠죠? 고민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이걸 가져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란죄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내란과 관련해서 떼자고 말했잖아요. 그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빼자고 말했는데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자료를 헌재로 갖고 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기관은 내란죄를 수사를 해. 근데 민주당은 헌재 재판에서 내란죄는 빼재.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내란죄를 논하던가 아니면 기록을 갖고 오지 말던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란죄는 빼면서 내란죄 수사 기록은 갖고 오재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고요. 근데 지금 이걸 헌재가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 내란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요 헌재로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 제출 요구. 뭐라고 써있죠?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수사기록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진행 중입니다.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온다 그러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법률을 어기고 있어, 법률을. 자, 그러면 헌재는 뭐 하면 되냐? 증거를 갖고 올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헌재법 31조에 나와 있잖아요. 증거조사.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도 할 수 있고요. 관련된 물증도 요구할 수 있고요. 뭡니까? 전문가들도 부를 수 있고요. 심지어 현장에 가서 검증도 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증거, 증인, 전문가, 현장까지 모두 다 증거조사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드렸죠? 헌재가 지금 어떤 법을 어기고 있고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5차 변론까지 미리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일괄적으로 모두 다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헌재법 제267조의 이 집중심리 사망을 보시면 재판장은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5.17을 한 번에 일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헌재법 40조 1항에 따르면 뭐라고 써있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헌법 아닙니다. 헌재법입니다. 헌재법 4조 아니에요. 40조입니다. 헌재법 40조 1항 준용 규정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형사소송규칙 제124조 공판 개정의 시간의 구분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한 각 사건에 대한 공판 개정 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건건히 하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한 개 한 개씩 건건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267조 2의 사망에 따라서 일괄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괄 지정을 함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2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날로 먹으려는 겁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문제를 안 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MBC, 윤 대통령 측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길 2월 초까지 일괄 지정에 반발.
일괄 지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반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발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兄여러분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태나 행동 따위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항함.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문제가 반항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뭔가를 거스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법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요, 지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반발이라는 단어를요, MBC만 쓰는 게 아니라 어디? 조선일보도 이러고 있어요. 반발. 어디? 중앙일보도 이러고 있습니다. 반발. 심지어 동아일보는 아직까지 보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마치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왜곡하고 축소하는 게 지금 언론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법령 하나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반발입니까? 이게 억지입니까? 이게 없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오늘 우리가 헌재법 40조 1항과 관련돼서 목소리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헌재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들 쓰고 계십니다. 헌재는 헌재법 40조 1항을 준수하라, 지켜라, 대통령 변론권을 보장하라,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헌재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다는 걸요, 확실하게 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있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무죄 추정 원칙을 헌재가 고수할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을 지켜라. 헌재는 대통령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라. 헌재는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우리가 이 워딩들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해야지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헌재가 민주당 손 들어주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34.3%. 네. 자, 무엇보다 이런 지지율이 과거에는 언론들의 보도가 안 됐는데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보도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집을 하니까 이러한 지지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니까 드디어 언론들이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조만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목소리 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헌재법 51조 얘기 안 할 때 우리가 외쳐서 만들어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주석 헌법재판소법. 문건 보여드렸죠?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정치인도 얘기 안 할 때 우리가 서로 외쳐서 이거 어른에 띄웠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법들을 어겨가고 있는지, 어떻게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이와 관련돼서 반박을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요.